120페이지 67번부터 30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20페이지 67번부터 30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67번 순철에서 가열할 때 알파 FE가 감마 FE로 변하는 동소 변태 온도는 몇 도씨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소 변태라는 걸 우리 영어로는 phase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동소 변태라는 한자가 있네, 그죠? 이게 뭐냐면은 동소라는 것은 동일한 원소입니다. 동일한 원소인데 그 결정 격자나 이런 게 변하는 겁니다. 이 동소 변태가. 그래서 순철,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 주위에 순철이 있다고 보면은 고체를 이렇게 이제 가열을 합니다. 910도까지는 고체거든요. 그 순철을 가열하면 910도까지는 이 이제 순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현미경으로 보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최신입방 격자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순철이 910도를 넘어서는 순간에 A3 변태가 나타나는데, 동소 변태가 나타나는데, 이러면은 두 가지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 이 최심입방 격자가 면심입방 격자로 변해버립니다. 면심입방 격자로 변해버립니다. 결정 격자가 변했지요. 이게 동소 변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길이가 온도에 따라서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줄어들어 버립니다. 두 가지 변태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동소 변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순철이 910도까지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알파 F입니다. 알파 F 순철입니다. 여기 알파 F 있죠? 알파 F인데 910도를 넘어서면은 감마 FE로 변합니다. 면심입방 격자로 변합니다. 이렇게 변태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갑자기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급격한 비연속적 변화라고 합니다. 동소 변태는요, 급격한 비연속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길이가 온도에 따라서 보통 늘어나는데 이 910도씨 A3 변태점에 도달하면 갑자기 급격하게 비연속적인 변화를 합니다. 이게 동소 변태의 큰 특징입니다. 자, 이건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동소 변태는 뭐가 변하냐? 결정 격자가 변화합니다. 이것이 동소 변태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소 변태는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급격한 비연속적 변화요, 결정 격자가 변한다. 그래서 알파 FE가 감마 FE로 변하는 동소 변태는 이제 910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1400도씨가 있잖아요. 1400도.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감마 FE가 있잖아요. 감마 FE가 뭐로 변하느냐 하면은 감마 FE가 감마 FE가요, 뭐로 변하느냐 하면은 델타 FE로 변합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감마 FE가 델타 FE로 변화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급격하게 비연속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철에는 두 가지 변태가 일어납니다. 910도 A3 변태에서 이런 변태가 일어나고요. 1400도 C에서 A4 순철 동소 변태에서 이런 변태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태가 일어나는데 이 순철의 동소 변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그럼 감마 FE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면심입방 격자예요. 델타 FE는 뭐가 되느냐? 최심입방 격자로 또 변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꼭 좀 알아두세요. 여기 이제 자기 변태가 있는데 자기 변태는 동소 변태와 다릅니다. 자기적인 성질이 변하고요. 점진적 연속적 변태입니다. 자기 변태는요. 어떻게 변태가 일어나느냐면 점진적 연속적 변태가 일어납니다. 자기 변태는 점진적 연속적 변태입니다. 자기 변태는 점진적 연속적입니다. 이게 자기 변태예요. 자기 변태는 점진적 연속적 변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점을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동소 변태와 자기 변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꼭 좀 명심해 주세요. 그래서 210도는 자기 변태는 맞는데 기온은 A0고 시멘타이트 자기 변태입니다. 그러면 순철의 자기 변태는 A2입니다. 768도씨입니다. 768도씨입니다. 순철은 768도씨입니다. 이게 순철의 변태입니다. 723도는 뭐냐? A1인데 강의 공석 변태입니다. 요거는 강의 공석 변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FEC 상태도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병태를 여기서 다 한꺼번에 지금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지 말고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210도 C는 A0 시멘타이트의 자기 변태입니다. 이게 FEC 상태도에서 제일 낮은 온도입니다. 그 다음 순철의 자기 변태는 768도씨입니다. A2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 변태는 점진적 연속적 변태고 자기적인 성질이 변하는데 동소 변태는 910도와 1400도C가 있습니다. 910도는 A3 변태요. 1400도C는 A4 변태인데 두 개가 다 급격한 비연속적인 변화요. 결정 격자가 변화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순철 상온에 쑥 가열하면 길이가 늘어나는데 이 A3 변태점 910도에 가면 갑자기 길이가 짧아집니다. 요점 67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니까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68번 압축시험에서 탄성을 측정하기 위한 이제 장주라는 건 긴 기둥을 장주라고 합니다. long columnar type이라고 합니다. 이 장주 시험편의 높이는 직경 지름의 몇 배 정도 있냐 하면은 한 10배 정도가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압축시험에서 이거 안 달아봤죠? 그러니까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요것도 몇 번 나왔지요? 10배라는 게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안 해보더라도 10배구나. 이게 산출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아마 어떤 시험을 치거나 이런 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69번 아연 40% 내외 함유한 육사황동. 자, 황동은 처음에 톤백에서 73황동까지는 알파 조직입니다. 알파 조직. 알파 조직에서 육사황동이 제일 아연이 많은 함유. 요거는 뭐가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73황동은 알파 조직입니다. 73황동까지. 아연 40% 내외 함유한 육사황동으로
인장 강도가 크며 열교환기 단조품 등에 사용되는 황동을 문주 메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알파벳하고 73황동이 있잖아요. 73황동까지는요. 칠삼항동까지는 알파 조직입니다. 알파 조직. 알파 조직이다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는 좀 잘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알파 조직입니다. 그래서 73항동은 알파 조직이고, 73항동은 알파 조직입니다. 64항동은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자, 불꽃 시험할 때, 불꽃 시험을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열처리 실기 시험 칠 때도 불꽃 시험 하고요. 금속재료 기능사, 금속재료 산업기사, 금속재료 기사 시험 칠 때 모두 다 불꽃 시험을 합니다. 근데 불꽃 시험할 때 그라인드에 불꽃 시험편을 대면은 이제 불꽃이 튑니다. 그럼 그 세 가지로 나눕니다. 시험편에서 제일 가까운 것을 불꽃 뿌리라고 합니다. 불꽃이 튀어나가겠죠. 중앙 부분이 있고, 우리가 시험편을 잡고 그라인드에서 가는데 그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불꽃의 앞 끝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찰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뿌리, 우리가 손잡고 있는데 제일 가까운 곳은 유선의 각도입니다. 중앙은 유선의 흐름이고 앞 끝부분은 불꽃 파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앞부분은 제일 앞부분에 앞끝을 보면은 SM 종 같으면은 그 탄소 함량이 적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갈수록 그 세 가지 불꽃이 튀는 걸 삼지창이라고 하는데, 삼지창이 SM20C보다 45C가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STS3 같은 경우는 보면 꼭 호미처럼 휩니다. 나처럼 휩니다. 그런 이제 유선의 앞끝을 보고 우리가 불꽃 파열을 보고도 우리가 이제 이 불꽃이 뭐다 하는 것을 간이감별이라고 하는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꼭 좀 알아 주시면은 여러 가지 시험 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70번. 소성 가공 작업 시 나타나는 미끄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왔습니다. 우리가 금속 재료가 있으면 이거 이제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원자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쭉 미끄러져 나갑니다.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슬립이라고 하고, 미끄러져 나감으로써 원자의 위치가 바뀌어 버리죠. 그걸 전미라고 합니다. 디슬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외력을 가하면 이게 한쪽으로 좁은 점 모여지잖아요. 그죠? 그러한 미끄럼에 대한 저항이 증가하면은 강도는 어떻게 되냐면 증가합니다. 이걸 가공 경화 또는 변형 경화라고 합니다. 계속 우리가 외부에 힘을 가하면 더 이상 이제 가공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풀림이라든지 열처리를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무한정으로 그렇게 외력을 가해서 미끄럼의 저항이 증가해서 강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은 소성 가공이 생긴데 이걸 가공 경화 또는 변형 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번이 맞아요. 나번 외력이 한 전위의 이동을 슬립이라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슬립은 원자밀도 최대의 면에서 원자밀도 최대의 방향, 여기에서 원자밀도 최대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요것도 맞습니다. SCP, 그럼 이건 조밀육방 격자입니다. SCP 또는 CPH입니다. SCP 또는 CPH라고 합니다. 요거는요, 최소한 12개의 슬립 시스템이 존재하면 가장 쉽게 일어난다 아닙니다. 12개의 슬립 시스템은 FCC입니다. 그래서 조밀육방 격자가 아니고, 자, FCC, BCC와 달리 HCP 슬립은 적습니다. 그리고 이 HCP는요, 가장 이게 가공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71번을 한번 봅시다. 피복제, 용접봉 그 피복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석회석, 형석을, 왜냐하면은 금속을 녹이면은 있잖아요. 녹이면은 그 녹여서 이제 용접을 할 때 거기에 불순물이 나옵니다. 불순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불순물을 슬랙으로 제거하는 게 역할을 하는 게 석회석하고 형석입니다. 그래서 용접봉 끝에는 이렇게 피복제, 석회석하고 형석을 섞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강을 녹여서 용접할 때 그 불순물을 슬랙으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석회석하고 형석입니다. 그래서 석회석하고 형석을 씁니다. 주성분을 하고 용착금속 중 수소 함유량이 다른 용접분, 수소는 많으면 이게 이제 강 정련할 때나 이렇게 용접할 때 수소가 많으면 여기에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기공이라든지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수소 함유량이 다른 용접봉보다 10분의 1 정도로 현재의 작은 용접봉은 뭐냐? 말뜻 그대로 저수속의 용접기인데 이거는 E43165로 표시했습니다. 이거 좀 어렵죠, 그죠? 이것도 한 번 만에 다 되는 게 아닌데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그래도 몇 번 몇 가지를 여기서 좀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걸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수속에는 이런 정도고요. 일미나이트계, 이 430일은 일미나이트계입니다. 일미나이트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용접봉입니다. 기계적 성질 양호, 균열 강도 비교적 적다. 그러니까 균열 강도가 비교적 적다. 어떤 용접 자세에도 작업성이 우수합니다. 다양하게 쓰이나 지름 6mm 이상 용접봉, 용접할 때 위에서 아래로 보고 하는 건 하향 용접이라고 하고 그 다음 위로 보고 하는 상향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미나이트계가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는데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용접봉입니다. 이 430이 이 기호도 제일 앞이죠. 그죠? 그 다음에 4303이 뭐냐면 라임 티타니아계입니다. 이산화티탄, 티타니아계, 이산화티탄 30% 이상 함유하고 비드 외관을 매끈하게 하는 평화하게 하고 아름다운 마무리 담금질 필요한 구조물에 적합하다. 용입이 근데 깊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 대신 용접 변형이 적어 얇은 박판 있잖아요. 그게 주로 이용됩니다. 용착강 연신율 및 충격치가 낮으면 얇게 이제 용접을 하니까 중요 구조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임 티타니아계는 E4303, 그 다음 E43162 저수소계고요. 그 다음에 고셀루로스계가 E4313입니다. E4313입니다. 여기 밑에 있죠. 셀루로스 주성분이면 용접봉 구부러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접봉 구부러져도 사용할 수 있고 피복이 얇아. 그러니까 피복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석회석 형식을 넣는데 이걸 적게 넣는다는 거죠. 피복이 얇아. 그래서 슬래그 생성량이 극히 적고 용접 후 그러니까 슬래그가 별로 없으니까 이탈이 쉽습니다. 능률적인 작업에 주로 적용한다. 또한 이게 용접 변형이 적습니다. 그래 이것도 얇은 판 용접에 적합합니다. 저수속에는 여기에 나오네요. 중탄소 저합금강 용접에도 비드 균열 챙기지 않는다. 또한 두꺼운 연강 용접에도 용착강 기계적 성질이 우수합니다. 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 뒤에 어느 부분에 가면은 이게 용접봉에 대해서 쭉 한번 나와 있습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연강판의 점용접 연부를 설계할 때 판 두께 0.4, 0.6mm일 때의 최소 피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요건 여러분 상당히 좀 용접을 깊이 있게 안 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거기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mm에 대해 최소 피치는 18mm라고 그려놨습니다. 1mm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18mm를 0.4, 0.6이라고 그랬잖아요. 7.2에서 10.8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됩니다. 이 계산하는 것도 이런 방법으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탄소강에서 상온치송 원인이 되는 것은 인입니다.
고온 매짐 또는 적열 취성이라고 한다. 매짐은 우리말이고 취성은 한자죠. 취성은 한자입니다. 그래서 고온 매짐, 고온 취성, 적열 매짐, 적열 취성, 이거는 황입니다. 예, 그래서 황이 상당히 안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황은 망간과 결합하여 황화망간이 되어 존재하나 황 함유량이 과대한 경우 또는 망간의 함유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 황철과 결합하여 황화철이 되어 결정입자 있게 망상으로 분포됩니다. 어쨌든 황은 망간이 있으면 MNS로 제거가 되는데, 그 망간이 적으면 철하고 결합해버리면 이래 고온치성을 유발합니다. 자, 용접 시공 소재에서 잔류용력 감소하는 방법과 과정 관계 적은 것은, 자, 예열을 충분히 하면 잔류용력이 감소합니다. 적절한 용착법을 선정할 것, 용접 순서를 지키면은 잔류용력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용착 금속의 양을 많이 증가시키면 뜨거운 금속이 많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암만 해도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잔류용력이 늘어납니다. 74번 용접부 바깥면에 나타나는 피트. 피트니까 이제 구멍처럼 호흡이 생긴 걸 말합니다. 피트 발생 원인과 과정 관계에 적은 것은, 용접 조건이 부족하면 그 밖에 이렇게 구멍처럼 이렇게 생겨버려요. 그 다음에 용접 자세 불량에서 발생한다. 용접 자세 불량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용접 조건 부족 등 청결 불량한 모재에서 발생해 용접봉 습기에서 발생합니다. 용접 자세 불량에서 생기는 건 아니다 하는 거야. 자, 요거는 3요소입니다. 용접 조건 부족 등 피터는 청결 불량한 모재, 그 다음에 용접봉 습기, 요거는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를 해두고 알아두면 되겠죠. 왜? 우리가 용접을 여기서, 이건 지금 자기비 파괴 검사인데 용접 문제는 일부분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모른다. 2번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75번 내용적 40리터인 산소 용기의 고압측 압력계가 80kgf/제곱cm이었다. 가스 용접 200번 팁 사용할 때 표준 불꽃으로 얼마 사용하는가? 여기에 200번 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프랑스식 200번 팁 사용할 때는 아세틸렌을 1시간당 200리터를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번 팁이라면 아세틸렌을 1시간당 200리터를 사용하구나. 그럼 L은 P 곱하기 V입니다. 40 곱하기 80입니다. 이건 앞부분에 3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3200리터이에요. 3200리터를 200번 팁이니까 200리터로 나누면 16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한 2번 정도, 여기까지 2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두시면은 계산 문제 편리할 겁니다. 76번. 특수 티그 용접에 사용되는 전극봉 재료의 구부조건은 어떠냐? 여기에 전극봉은 텅스텐입니다. 그러나 불활성 기체, 이너트 가스가 불활성 기체를 뿌려가지고 텅스텐 용접봉으로 하니까 이게 불순물하고 잘 화합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극봉 재료 구비 조건은 전자방출이 우수해야 되고, 텅스텐이요, 높은 열 전도율을 가지고 높은 용융점을 가져야 됩니다. 전기저항이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텅스텐 전기저항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온도가,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온도가 상승할 때는 증가합니다. 자, 77번. 이염의 형상에 따른 전기장 용접 분류할 경우 맞대기 용접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가압 용접입니다. 압력, 요게 맞대기 용접입니다. 점 용접도 아니고 돌기 용접도 아니고 심 용접. 심 용접하고 점 용접하고는 비슷합니다. 돌기 용접은 프로젝션 용접이고, 그래 가압 용접이 여기에서는 맞대기 용접 방법입니다. 판 두께 10mm 염광판의 아래보기 맞대기 용접이염 10mm일 경우, 두께 20mm 염광판 수평 맞대기 용접이염 20mm를 용접하려 할 때의 환산 용접 길이는 이렇게 씁니다. 단 현장 용접의 환산계수는 판 두께 10mm일 때 1.32, 판 두께 20mm일 때 5.04입니다. 그럼 이 환산 용접 길이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L1 곱하기 로1 플러스 L2 곱하기 로2가 나와 있습니다.
L1은 뭐냐면 여기 10mm이죠. 10mm일 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3이죠. 20mm일 때는 5.04죠. 요걸 하면은 114 미터가 됩니다. 114 요거는 미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환산 용접끼리 계산하는 것도 이거 우리가 용접을 많이 안 했지만 요거는 계산을 해가지고 한 몇 번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7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아래 보기 중 점용접의 상대 요소, 점용접의 상대 요소는 이것도 우리가 별로 안 돌아오는데 요렇게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표시라고 알았는 전류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압력, 그 다음에 통전시간, 여기에 3요소입니다. 요거 꼭 좀 알아주세요. 잠호용접. 잠호용접이라는 거 뭐냐면 Submerged Arc Welding이라고 합니다. 이게 Sub라는 거는 뭐 어떤 안에 담궈서 하는 겁니다. Submerged Arc Welding. 그래서 이거 물속에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갔지요. 용접할 때 아크가 발생하는 호라고 합니다. 그게 밑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호 용접으로 편면 용접할 때 시작부에서 균열이 발생하는데 이 결함 발생 원인으로 가장 옳은 것을 해놨습니다. 용접 시작부에는 실링, 그 밀봉 비드가 없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실링 비드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조금 어려운 건데 용접 시작부에 실링 비드가 없다. 여기 이제 잠호 용접의 특징입니다. 요거는 자주 안 나오는데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아마 앞으로 문제 푸는데 좋을 것입니다.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의 탄화불꽃 아세틸렌 패드 길이는 요거는 보니까 백심 길이의 한 2, 3배 정도 된다 하는 게 여기 이제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요것도 뭐 여러분이 이제 어쨌든지 용접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안 했기 때문에 요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스팟 용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점 용접이라고 합니다. 스팟이 점입니다. 겹쳐놓은 모재 앞쪽 끝 적당히 선명한 정극으로 누릅니다. 여기에 전류를 통하면 접촉면에서 발열을 하는데 이 발열로 재료 온도 상승하여 모재 자체의 저항이 커지고 온도는 더욱 상승하게 되면 이때 강한 압력을 가해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사이에 틈새가 있습니다. 그럼 시임 용접은 뭐냐? 이게 시임 T가 빠졌네요. T를 빼야 됩니다. 시임 용접할 때 여기 빠져야 됩니다. 시임 용접. 기밀. 요거는 꼭 좀 알아두세요. 기밀이라는 에어 타이트니스. 점용접하는 이거 이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있어요. 유밀, 기름이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있어요. 틈새가 있어요. 수밀, 물이 빠져나가는 틈새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원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연속적으로 돌리면서 용접을 해버리니까 점용접은 점으로 탕탕탕탕 찍어가면서 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틈이 있는데 시임 용접은 그 원판을 돌리면서 쫙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팟 용접하고 시임 용접은 형제간인데 시임 용접은 기밀, 유밀, 수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용접입니다. 원판상의 전극 사이에 용접물을 끼우고 전극에 가압력을 가해 전극을 이렇게 회전시킵니다. 회전시키면서 스팟 용접을 반복하는 용접이기 때문에 스팟 용접보다 전류나 가압력은 모두 크게 합니다. 그 대신 그 사이에 틈이 없습니다. 돌기 용접은 프로젝션 용접입니다. 접합할 때 용접금속 접합 위치에 만든 돌기가 있습니다. 위에는 조금 크게 하고 아래는 작게 하고 딱 물리도록 해가지고 그 부분에 그걸 돌기라고 하는데 돌기부를 접촉하여 가압을 해버립니다. 이에 전류를 통하여 비교적 작은 통전 부분에 저항열을 발생시켜서 이걸 딱 붙이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그 열을 이용하는 저항 용접의 한 방법입니다. 테르민 용접은 용접봉이 있는 게 아니고 알루미늄이나 산화철 분말 이걸 양으로 혼합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테르밋이라고 합니다. 알루미늄과 산화철 분말 같은 양으로 혼합한 것이 뭐냐면 테르밋입니다. 테르밋. 이걸 이제
점화하면은 강한 환원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3000도씨 정도의 고열을 발생하고 산화한 알루미늄과 철이 녹습니다. 이 용해철을 이용하여 접합하거나 그 위에 덧붙이는 쌀올림을 하기도 하는 용접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용접 방법을 여기 설명을 했고요. 특히 80번 같은 경우는 요거 그냥 탄화불꽃 아세틸렌 패드 이거는 깃털입니다. 길이는 백신 길이의 2, 3배에 돼간다 하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용접기 설치되어서는 안 되는 장소인 곳은 이거는 몇 번 나왔습니다. 먼지 매우 많은 적은 곳, 그 다음 옥외 비바람이 없는 곳, 수증기 및 습도 낮은 곳은 괜찮은데 라는 주위온도가 마이너스 10도씨 이하인 곳, 너무 춥죠, 그죠? 이런 것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15도씨 15kg per 제곱센티미터 상태에서 아세톤 20리터를 들어있는 이 아세틸렌 용기의 최대의 아세틸렌 양은 이렇게 아세톤으로 이제 아세틸렌을 만드는데 15도씨 15기압 하는 요거는 15기압을 25를 곱하면 요거는 15기압을 25배라면 375가 됩니다. 이 375를 알아두십시오. 그럼 375를 20리터를 곱하면은 7500리터이 됩니다. 요것도 몇 번 나왔어요. 텅스텐 전극 사용하여 모재 가열하고 용접봉으로 용접하는 특수 용접, 이거는 텅스텐이니까 티그 용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미그 용접은 이제 IG는 뭐냐면 같습니다. 불활성 기체로 갔는데 미그 용접은 금속, 스테인레스나 뭐 알루미늄 이런 거로 용접하니까 메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특수 용접입니다. 서브머지드 웰딩은 잠호 용접이라고 그러고 스팟 용접은 점 용접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용접을 깊이 있게 안 했지만은 일부 부분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다 문제 풀이를 하고 하면은 가령 용접 문제가 한 서너 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서 모르는 게 한두 문제가 있더라도 또 한 두세 문제에서는 이런 걸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평소에 여러분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나중에 용접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